전국 상황은 달달하진 않은데 음악은 달달합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쓴 커피를 좀 마시는 상황인 것 같고 개혁신당도 뭐 쓰디 쓴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상황인데 여긴 거의 사약 수준 아니에요? 개혁신당이요? 그러니까요. 본인 당인데 여기는 사약 수준 아니네요라는 거 남 얘기처럼 하시네. 어쨌든 저희는 달달한 음악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개혁신당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정만추 시작합니다. 위드가 아니라 피처링 소피 마르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드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곧저 정치권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말 조심해야 돼요. 저 피처링 소피 마르소. 개혁신당은 아직 당적 맞으시죠? 아 그럼요. 네. 당비도 내고 있어요. 예. 커피보다 더 쓴 사약입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더 쓰죠. 예. 제가 예. 그 소속된 당의 일이니까 예. 남의 당 일이야 뭐 예. 씁쓸하고 뭐 예. 지켜보는 거지만 저는 당사자니까 더 쓰죠. 사실. 저기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유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 변론길 얘기 좀 해보죠. 탄핵 심판 어제 핵심 여러 개 나왔어요. 사실은 한독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 나온 거거든요. 어저께 우리 홍 전 의원이 딱 듣고 네. 이거 중요하다라고 꽂히신 증언 있습니까? 예, 어제 한덕수 총리라든지 또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특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 좀 혈액암으로 사실 건강도 굉장히 안 좋은데 맞아요. 나오셔서 참 어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홍장원 처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물론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건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히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넘어서 이건 상당히 어떤 정치적 어떤 음모 뒤에 어떤 조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홍장원 처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두운 데서 써서 정말 왼손으로 써서 그거를 이제 정설을 시켰다 했는데 그 처음부터 예. 완전히 지금 다 이제 거짓말 지금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처음부터 완전히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김영남 전 의원은요. 사실은 어제 대부분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만 예. 조지호 총장이 명백히 얘기했잖아요. 검찰에서의 진술, 검찰에서 본인이 조사받으면서 했던 내용이 사실대로 진술했고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다. 거의 그거로 끝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계속 독촉하고 다그친 거는 사실로 거의 어제부로 확인이 또 한 번 됐고 예. 그래서 어제 증인 3명은 사실은 피소추인 측에 유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덕수 총리까지 약간 피해가는 예. 대답은 있었습니다만 국무회의 자체가 대단히 흠결이 있었다는 사실 인정은 했기 때문에 통상적 국무회의와는 예.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굳이 심판기일을 더 잡아달라고 피소추인 측에서 극구 주장해서 잡은 기일인데 예. 유리할 거는 전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한테 좀 유리하게 심판정 와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본인도 이제 형사 재판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는 언론의 관측이 있는데 누구죠? 한덕수 총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이 국무회의가 좀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이미 다 보도가 됐는 건데 대통령 측은 왜 이 한덕수 총리를 증인 신청을 했을까요? 아니죠. 어제 헌법재판소 자세히 보시면 한덕수 네. 총리 지금까지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와는 그래요? 약간 좀 뉘앙스 의미가 다르죠.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고 간담회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제는 나와서 실질적 절차적 그 헌결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 판단은 개인적 차원에는 법원에서 이제 판단할 어떤 몫이다 이런 예.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이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거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뉘앙스가 좀 다르게 좀 이야기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 또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지금 이제 뭐 그 형사법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관련된 어떤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그러나 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법원의 검찰 조서의 신뢰성이 그 반드시 이제 사실이 아니다는 어떤 주변의 어떤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대통령부터 이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예. 검찰 조서상으로는 수고했던 그 말 속에는 뼈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봉쇄를 하지 못해서 뭐 그 뼈가 있는 이런 어떤 조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 정말 그 인간적으로 느끼기에 미안할 정도로 예. 격려를 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로 봐서는 저는 지금 조지호 청장이 분명히 말은 못하지만 검찰 조서의 어떤 내용을 저는 상당 부분 좀 부정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무언의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검찰 조서의 내용이 100% 맞다면 그거를 이야기 안 할 리가 없고 특히 지금 현재 잘하신 것처럼 지금 조지호 청장의 직속 부하이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인원 병력을 갖고 있는 김봉식 청장이 나와서 조지호 청장 혹은 또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어떤 봉쇄 체포 지시가 없었다 명확한 어떤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두 분 간에 지금 의견이 완전히 지금 진술이 지금 충돌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부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검찰 조서에 대한 어떤 상당 부분 어떤 좀 부정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 드릴게요. 예. 저기 어제 이제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서 지난번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죄송합니다. 현 국정원장 나왔을 때 국회 측에서 그거 물었잖아요. 비상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랑 문자 메시지했는데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그날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자주 있는 이랬죠. 일은 아니고 이례적인 건데 내용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제 대통령이 아무도 그거 안 물었어요. 대통령에게. 근데 대통령이 어제 그 얘기를 언급합니다. 11월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후에 휴대폰을 바꾸고 개인 휴대폰을 없애버려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도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이걸 그러니까요. 왜 언급했다고 보세요?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건가? 아니면 아니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윤석열식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4일 날 당시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다음 날 만났을 때 예. 책에 쓰여 있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야 그렇게 정치인들 체포하려고 했으면 방첩사를 동원했겠지. 근데 이번 비상계엄에 방첩사는 동원 안 됐다. 예. 묻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방첩사가 비상계엄 준비하는데 또 실행에 있어서 핵심이었잖아요. 예. 먼저 거짓말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누가 묻지도 않는데. 예. 근데 12월 2일 날 3일 날 있었던 김건희 조태용 간의 문자에 대해서 뜬금없이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앞서서 거짓말을 하는 게 그래요? 이게 보니까 말 버릇이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가만 보니까. 김영남 전 의원의 개인적인 이제 예. 추측과 판단이에요. 뭔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아니 의원님 왜냐면 네. 사실은 어쨌든 영부인하고 영부인이 국정원장에게 문자 보낸다는 게 좀 이례적이고 일부에서는 아니 왜 국정원장한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뭐 국정개입 아니야 뭐 이렇게 비판도 하는 상황인데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나는 내용이 모른다고 대통령이 얘기하거든요 어제. 그럼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저는 대통령의 그 말을 이제 그대로 빌리면 결국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의 그런 어떤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소에도 있었지 않았느냐 예.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부정하기 위해서 어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일 중에 이제 폰을 이제 바꾸면서 예. 그 이전에 조태용 그 원장이 이제 뭐 안보실장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사실상 없다. 그런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그래요?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어제 이제 국회 측 대리인이 한 얘기인데 김상민 전 부장검사라고 있습니다. 예.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을 창원의청에 꼭 줘야 돼.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이 사람 도와줘야 돼라고 얘기했다고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총선 끝나고 국정원장 특보로 갔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 얘기를 했어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상민 국정원 특보가 계엄 이틀 뒤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은 모릅니다. 그 내역을 어제 공개했거든요. 이거를 물으니까 홍 전 차장이 김상민 특보가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일단은
엄청 챙기는 사람이었던 거는 분명하잖아요. 사실은 김상민 특보가 예. 검찰에 있을 때도 추석 때 뭐 그 출마 출판기념회? 희망지에다가 대량 문자를 아, 노골적으로 문자. 보내서 죄송합니다.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문자. 예. 예. 그래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그 입성하지 국회 등원에 실패한 다음에 바로 또 취직을 했어요. 국정원장 특보로. 예.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영부인 내지는 대통령 부부가 엄청 챙기는 사람인 거는 틀림없이 확인이 된 거고. 예. 글쎄 이제 국회 측에서 물은 거 그게 아마 그거 아닌가요? 홍 전 차장의 경질과 관련해서 예, 예. 경질과 시기가 겹친다. 요 얘기를 어제 국회 측 대리인이 하긴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뭔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는데 예. 뭔가 감은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 측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석동영 변호사 통해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보셨죠? 읽어드릴게요. 다시. 우리 국민 변호인단이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어른 세대,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써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예, 지금 탄핵 반대 여론조사를 보면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 보면은 굉장히 그 과거에 볼 수 없었던 2030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아마 세대 통합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특히 국민 변호인단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2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40% 가까이가 2030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변호인단이 어제 두 번째 행사를 했기 때문에 특히 2030에 대한 이런 어떤 세대 통합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세대 통합을 통한 어떤 국정 운영 이런 어떤 점을 국민 변호인단 또 어떤 그 2030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블랙 코미디예요.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요. 예. 왜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직무 복귀를 꿈꾸고 있다는 것도 예. 망상에 가깝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할 때 당시와 정신 세계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해 갖고 완전히 나라를 두 동강 내놓고 무슨 통합을 이야기해요. 이게 통합을 언급할 자격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놨는데 사실은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국민 과반수 이상의 의사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나마 좀 모이는 거는 8년 전 탄핵을 너무 쉽게 당했다. 예. 맥없이 당했다는 반성에서 모이고 있을 뿐 예.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흠모해서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모이는 사람이 그중에 몇 %나 되겠어요. 의원님. 네. 혹시 이 대통령이 한 두 문장인데 요거를 요렇게 보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 변호인단이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힘을 써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그럼 결국 국민 변호인단이 광장에 모여 있는데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할 수 있다. 뭔가 탄핵 반대 여론을 계속 좀 강하게 불러일으켜 당신들이 밖에서 해주면 헌재 재판관들이 압박을 받아서 기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이런 주문? 요청 이런 거라고 해석하면 제가 너무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국민 변호인단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회가 돼서 직무에 복귀를 원하는 어떤 분들이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모임의 어떤 정당성 내지는 어떤 역할에 대한 예.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석동희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 좀 전에 우리 김영 의원님 말씀도 이제 맞는 면도 있는 게 사실은 지금 탄핵 반대를 하시는 어떤 국민들이 어떤 개인 자연인 윤석열 대통령을 단순하게 좋아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어떤 법치주의 어떤 상징처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어떤 수호를 해야 된다. 뭐 예. 이런 어떤 생각도 많으신 거죠.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비상계엄을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지금 내란 수괴로 구속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법치주의의 상징일 수가 있고 국민 인권을 사실은 가장 강하게 억압하는 수단인 비상계엄을 요건에도 맞지 않게 선포했는데 무슨 자유민주주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이건 조금 너무 나가신 말씀 아닌가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사실은 국민의 어떤 여론도 사실 좋지 않은데 점점 이제 국민의 어떤 여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도 높아지고 탄핵받는 여론도 높아지는 것들은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지나친 탄핵 이후의 어떤 복주라든지 특히 지금 헌법재판소라든지 각종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법 어떻게 보면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지적과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집회다. 사람들이 있던 상황이다. 지금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 그런 메시지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한 이 대통령 광장에 있는 대통령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 강성 지지층들을 좀 선동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저는 뭐 그런 선동까지는 좀 연결시키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어떤 본인의 어떤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예. 본인의 어떤 지지층 특히 이런 국민 변호인당 같은 어떤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들에게 예. 좀 더 동기부여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홍 의원님께 더 질문 드리죠. 요거. 어제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기획특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전략기획부총장인 조정훈 의원. 내가 있는 한 조기 대선은 없다. 이렇게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율 명지대 교수가 유명한 정치학자시잖아요. 이런 지적을 했어요.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여당이 어떤 방법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왔던 이미지를 바꿔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라고 어제 신율 교수가 얘기했던데 이 의견에 공감하세요? 아니면 무슨 소리야 이겁니까? 저는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게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조기 대선에서 뭐 중도층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어떤 민주당의 어떤 국정마비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대응책이 없으면서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 있던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이 좀 부족한 데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국민들의 신뢰 얻지 못함에 대해서 지금 이 시국엔 더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신율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주류의 스탠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피소추인 측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지극히 서둘러서 재판 진행을 하고 몰고 가고 있다. 더군다나 좌파 법관들에 의해서 그 장악된 헌재에서 지금 뭐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편에서는 부정선거까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돼도 선거 보이콧해야 맞습니다. 부정선거라면서요 어차피. 그 선거 보이콧하는 게 맞지. 근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잖아. 탄핵되는 순간부터 당내 경선 일정 짜고 후보 등록받고 할 텐데 그 스탠스 변환을 갑자기 태세 변환을 무슨 명분으로 할 거냐 그 얘기를 신율 교수가 하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그 스탠스 바꾸는 거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쉽지 않아 보인답니다. 국민의힘 선거 보이콧하면은 결국은 뭐 이준석 의원을 밀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 부정선거의 핵심적인 이슈는 21대 이전 어떤 부분이 많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상당히 보완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어떤 보완은 계속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이제 필요한 것이고 여기 관련해서 선거 보이콧으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국힘의 입장은 그러면 작년 4월 22대 총선은 부정선거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아니 그걸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겉에 있다는 어떤 그런 보다 우려는 표현을 했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민주당은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고 중도 보수 정당이다. 우클릭이 아니야. 원래 그쪽에 있었다. 이 얘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가장 큰 이유는 선거 전략에서 나온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을 이기려면 자기 본진은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만들어 놨다고 판단을 하는 네. 것 같고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막 돌진해서 조금이라도 더 뺏어오면 선거 이기는 건데 선거 전략이고 또 원래 보면 우리가 이른바 보수 진보를 가르는 게 다른 나라 같으면 경제에 관한 철학 관념대로 가르는데 우리는 하나 더 있어요. 뭐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아, 대북관에 그렇지. 따라서 흔히 보수와 예, 진보를 예. 나눠 왔거든요. 예. 근데 그 개념이 막 혼용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철학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른바 진보 정당이냐? 그건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예. 대북관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예. 보수냐?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그 예. 이재명 대표 말한 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광주의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저게 사람이냐 그리고 또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뭐 코리안 킬링필드 뭐 이런 어떤 예. 이야기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이런 어떤 프레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특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는 것을 동의할 국민들이 누가 있는 건지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 이인영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김부겸 총리라든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당의 강령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느 것에서 과연 우리가 보수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밖에 다 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이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국민들은 역시 이재명 대표의 말은 별로 신뢰할 수가 없구나 이런 인식만 저는 더 공고히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전략적으로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까지 정책이든 뭐든 먹어 들어오면 국민의힘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이 탄핵 반대 여론 일종 강성 지지층한테 포획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표 전략은 민주당은 이제 중도 보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극우다 이렇게 밀어내는 예, 거죠. 예, 예. 뭐 그런 어떤 전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의 역할은 예. 이제 정책적으로 결국은 민주당의 이런 어떤 중도 보수의 어떤 흑우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예.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 그러면은 위협적이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 아유 전혀 위협적이 아니라 신경 쓸 거 없어 이겁니까? 아니 당연히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선거판에도 위협이 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 문재인 민주당 정권 때 가장 그 디테일적으로 했던 예를 들면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 그 정책 중에 하나인 디지털 댐에 2조 한 4, 5, 6조 원을 예. 이제 했는데 그게 사실상 이제 무용지물 됐어요. 왜? 챗GPT가 나오면서 무용지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예. 강력하게 하면서 예. AI 어떤 사람 발전시키고 예. 그런 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중도 보수 하면은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게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나오면 개혁신당도 좀 위협적인 거 아닙니까? 선거 전략상으로는 아니에요? 아니 뭐 개혁신당의 위협은 그런 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뭐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딴 문제가 더 지금 급한데. 뭐요? 예? 뭐예요 그게? 예? 아니 예. 일단 당이 조금 예. 작은 당인데 지금 하나가 못 되고 있으니까 그게 아. 제일 큰 문제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철저하게 선거 전략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 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예. 2012년 대선을 그래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겼거든요. 오. 상대방 진영을 예, 향해서 맞아요. 막 달려갔었죠 예. 그때. 알겠습니다. 오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김영남 개혁신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